안녕하세요. 혼자만 알기 아까운 시리즈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뉴질랜드 여행인데요. 저는 좋은 스팟을 하나도 놓치기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1년 전부터 유튜브, 블로그, 구글링, 그리고 챗GPT까지 총동원해서 정성껏 일정을 짰는데요. 이렇게 준비해서 간 여행 정보 덕분에 아주 성공적인 가족 여행을 하고 왔답니다. 이번 영상은 뉴질랜드 여행을 처음으로 계획해 보시는 분들을 위한 프롤로그 편으로 전체적인 일정, 여행 경비, 그리고 좋은 점과 아쉬운 점들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일정부터 말씀드리면 여행은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총 8박 10일로 진행되었고 항공사는 캐세이 퍼시픽을 이용했고 인천에서 홍콩을 경유하여 오클랜드에 도착하는 노선이었습니다. 출국은 인천발 오후 3시 30분 CX411 편으로 홍콩까지 약 4시간, 홍콩에서 2시간 반 대기 후 CX113 편으로 약 11시간 반을 비행해서 뉴질랜드 오클랜드에는 오전 11시 40분에 도착했습니다. 귀국은 오클랜드에서 오후 1시 25분 CX198 편으로 출발해 홍콩 도착 후 다음날 아침 9시 비행기로 인천에 오후 2시쯤 도착했어요. 인천, 오클랜드 직항도 물론 대한항공이나 에어 뉴질랜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는 1년 전에 캐세이 퍼시픽의 비즈니스석이 괜찮은 가격에 나와서 일부러 홍콩을 경유한 노선으로 이용을 하게 됐어요. 캐세이 퍼시픽의 비즈니스석 후기는 별도 영상으로 공유드려 볼게요. 자, 이제 동선 얘기를 해보면 뉴질랜드 여행은 북섬과 남섬 중 무엇을 중점으로 볼지에 따라 일정을 나눠볼 수 있어요. 저희 남편이 영화 반지의 제왕과 호빗의 광팬이다 보니까 북섬의 호빗 촬영지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클랜드에서 1박 2일을 머물고 국내선으로 퀸스타운으로 이동 후 렌트카를 빌려서 크라이스트 처치까지 여행했어요. 참고로 퀸스타운에서 크라이스트 처치 방향으로 렌트하면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답니다. 8일간 일정을 간략히 적어보면 첫 번째 날은 오클랜드 시내를 둘러보고 둘째 날은 아침 일찍부터 호위튼을 구경하고 저녁에 퀸스타운으로 넘어갔어요. 세 번째 날은 테아나우와 밀포드 사운드를 구경 후 테아나우 숙소에서 하루를 보냈고요. 넷째 날은 퀸즈타운 시내를 둘러보며 루지 체험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다섯째 날은 와나카 트리가 유명한 와나카와 푸카키 호수를 둘러보았고 여섯째 날은 마운트 쿡 국립공원 안에서 시간을 보내며 오후에는 테카포로 이동했어요. 일곱 번째 날은 크라이스트 처치로 돌아가는 길에 캐슬리를 들러서 구경 후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오클랜드로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날에서는 오클랜드에서 이제 인천행으로 귀국하는 준비를 진행했어요. 자, 여기서 좀 더 상세한 이동 동선과 일정이 궁금하신 분께선 이 영상을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로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제가 엑셀 파일로 정리한 각 일자별 이동 경로, 그리고 소요 시간, 또한 각 스팟별로 사진 찍기 좋은 곳 저장한 구글 맵 링크를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경비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경비는 숙박과 식사, 액티비티, 어디에 더 많이 투자하냐에 따라서 매우 달라질 수 있지만 어느 부분에도 크게 사치하지 않는 저의 여행 스타일 기준으로 말씀드려보면 4인 기준 8박 동안 총 1,440만원 정도, 인당 약 360만원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항공 렌트를 포함한 가격이 670만원, 숙박이 약 330만원, 식비 약 280만원, 액티비티 3종이 약 150만원 정도였어요. 항공은 성수기를 피하면 직항 기준 인당 약 120만원 정도로 확인되고 북섬과 남섬을 왕복하는 국내선은 인당 20만원, 렌트카를 풀 커버리지 보험으로 포함해서 빌린다면 인당 약 30만원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도시나 공항 근처 숙소는 IHG 메리어트 계열 호텔을 주로 이용했고 중간에 롯지, 몇 박은 에어비앤비, 그리고 도미토리 룸도 모두 경험해봤어요. 4인 이상 여행 시 가족형 숙소 선택지가 매우 많아서 인당 숙박비가 더욱 경제적인 편이에요. 깔끔한 숙소로 고르더라도 1박 인당 10만원 전후로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액티비티는 북섬의 호비튼 투어, 퀸스타운의 루지와 곤돌라, 그리고 밀포드 사운드 크루즈 투어까지 3가지를 이용했습니다. 모두 클룩에서 예약을 진행했고 시부모님도 함께 모든 액티비티를 즐기셨을 만큼 만족도 최고였어요. 식비는 일주일 동안 인당 약 70만원 정도 들었고 외식은 4-5번 정도, 나머지는 대부분 마트에서 장을 봐서 숙소에서 간단히 요리를 해먹었습니다.
뉴질랜드 숙소는 대부분 주방이 잘 갖춰져 있어서 요리도 여행의 즐거운 부분이었어요. 저희는 한국에서 음식을 하나도 챙겨가진 않았지만 만약 음식을 좀 챙겨가시는 분들께선 좀 더 식비를 세이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가장 좋았던 점과 아쉬울 수 있는 점 간단히 짚어볼게요. 좋았던 점 첫 번째,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 관광지에서도 복잡하게 줄을 서지 않아도 돼서 정말 여유롭고 편했습니다. 두 번째는 생각보다 저렴한 물가. 커피 한 잔이 3-4천 원 정도로 한국보다 저렴하거나 비슷했고 숙소도 자연뷰가 끝내주는 퀄리티임에도 합리적인 가격이었어요. 세 번째는 무엇보다 청정자연. 남편이 일주일 내내 운전을 했지만 계속해서 바뀌는 풍경과 수천 마리의 양들, 맑은 하늘 덕분에 힘들 틈이 없을 정도로 감탄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반대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첫째, 렌트카 운전이 필수고 운전대가 반대라는 점입니다. 운전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는 조금 스릴이 넘치는 도전이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맛집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점. 오클랜드와 퀸스타운에는 괜찮은 브런치 가게들, 바베큐 스테이크 집들이 조금 있지만 자연 쪽으로 들어가시면 선택지가 많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우기 시기를 잘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남섬은 4월에서 7월, 북섬은 5월에서 8월이 우기라고 하던데 저희는 운 좋게도 계속 맑은 날씨에서 여행할 수 있었지만 비가 오면 일정은 소화가 가능해도 그냥 기분이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인 일정을 소개해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는 알짜 정보만 쏙쏙 뽑은 숙소편, 맛집편, 자연편을 한번 준비해볼게요. 그럼 지금까지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 전하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자만 알기엔 아까운 시리즈입니다. 지난 뉴질랜드 여행 준비 프롤로그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은 여행 브이로그 중간중간에 꿀팁을 최대한 넣어 실제 저의 여행 일정을 좀 더 자세히 풀어보려고 해요. 오클랜드 공항에 도착한 이후부터 동선을 보실 분들은 2분대로 넘어가셔서 시청해주시면 되고 저의 인생 첫 비즈니스 탑승 체험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번에 이용한 캐세이 퍼시픽 항공사는 원월드 라운지 이용이 가능해서 많이 기대를 했지만 그 흔한 컵라면도 없고 음식도 맛이 없어서 대좌절과 함께 맥주랑 와인만 열심히 마셨어요. 평소와 달리 아주 편한 마음으로 비행기 탑승 시간을 기다렸는데요. 캐세이 퍼시픽의 인천 홍콩 구간엔 종종 똥차라 불리는 기종이 배정된다고 하는데 그거 제가 바로 당첨. 근데 비즈니스 처음 타는 사람한텐 생각보다 더 깨끗하고 널찍해서 너무 만족스럽게 탔습니다. 그렇게 예쁜 하늘을 보며 홍콩으로 넘어오니 홍콩 공항에서도 유명한 더 피어 라운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완탕면으로 유명한 라운지인데 모르겠고 저는 일단 바 메뉴에 눈이 돌아갔습니다. 제 초딩 입맛에는 완탕면, 탄탄면 둘 다 그저 그랬어요. 이제 드디어 고대하던 메인 기종 A350 탑승을 했는데 영상에서도 저희 남편과 시부모님의 설레는 모습이 잘 느껴지고 이걸 찍고 있는 저 역시 엄청 신나 있었답니다. 캐세이 퍼시픽에서만 마실 수 있는 캐세이 딜라이트 주스는 꼭 미리 시켜서 솔드아웃 되기 전에 드셔보세요. 기내식 중에 제 최애는 아침 메뉴로 나왔던 저 바나나 브레드였어요. 저렇게 수분 관리까지 유난 떨면서 맛있게 먹다 보니 어느덧 도착했는데요. 오클랜드 공항에 도착해서 슈퍼셔틀도 이용해보세요. 슈퍼셔틀은 인당 20불하는 스카이드라이브 버스보다 총 5불 정도 저렴했어요. 예약 없이도 이용 가능하고 원하는 목적지 바로 앞까지 데려다 줍니다. 참고로 뉴질랜드는 미국처럼 팁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팁은 자유롭게 지불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오클랜드에서 첫 번째로 묵은 숙소는 4포인트 바이 쉐라톤 오클랜드예요. 지금 보시는 방은 2인 기준 스탠다드 룸인데 일찍 체크인해서 코너룸으로 살짝 업그레이드 해주셨어요. 25년 5월 서친 기준으론 1박에 15에서 20만원 정도로 오클랜드 도심과 걸어서 10분이라 접근성도 매우 좋았습니다. 조식은 미포함이지만 화장실이나 방 컨디션 모두 좋았습니다. 공항 도착 시간 기준으로 저는 11시 40분에 착륙해서 입국 수소 그리고 도심으로 이동을 모두 다 하니 숙소에 2시 정도 도착했으니 소요 시간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오클랜드 시내는 반나절이면 걸어서 거의 모두 둘러볼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돌아봐야 제일 효율적으로 돌아볼 수 있을지 최적 동선 지금 알려드립니다. 오클랜드에서 한국인이라면 나만 안 가보기에 섭섭한 유명 맛집이 있죠. 옥시덴탈 기준으로 페리빌딩, 코엘커피, 스카이타워, 피쉬마켓을 찍어서 화살표 표시한 방향으로 둘러보세요. 특히 꿀팁을 드리면 제가 표시한 포인트에는 일몰 시간에 꼭 가서 아 내가 뉴질랜드에 왔구나 를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옥시덴탈로 향하는 길이고
꼭 붙으셔서 걸으시는 어머님, 아버님만 봐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여기 옥시덴탈은 뉴질랜드 초록기 홍합이 유명한데 사실 한국 홍합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한국 홍합보다 훨씬 촉촉하고 부드럽고 싱싱했어요. 채로 조합 알려드리면 피쉬앤칩스 꼭 시키시고요. 스팀드 머슬에 저희는 깔끔한 맛을 원해서 샐러리 소스로 가장 기본을 시켰습니다. 왼쪽에 토마토 치즈 그릴드 머슬은 맛있었지만 좀 많이 짜기 때문에 주문할 때 좀 덜 짜게 less salty please로 해서 주문 한번 해보세요. 페리 빌딩으로 이동하는 중인데 바다 쪽을 향해서 무작정 쭉 걷다 보니까 오클랜드 하버 브릿지가 보이는 한적한 장소가 나왔어요. 그 다음 스카이 타워까지 가는 길에 빌딩 사이로 발견한 뭉게 구름들 찍고 피쉬마켓을 향해 걷다 보면 빅토리아 파크라고 오클랜드에서 나름 큰 공원을 지나게 됩니다. 아까 언급한 일몰 때 꼭 가봐야 되는 포인트에서 보면 이렇게 석양에 비친 오클랜드 도시가 한눈에 보여요. 사진 못 찍는 저도 이렇게 선명한 오클랜드와 함께 인생샷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저녁을 어디서 먹을까 고민하다가 부둣가에 위치한 나름 좀 커 보인 웡앤화이트라는 레스토랑에 들어왔습니다. 석양 아래 부동실 떠있는 요트를 바라보며 저녁을 먹었는데 음식 종류는 정말 많았고 아시안 퓨전 느낌의 요리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오클랜드에서 2시부터 시작한 반나절 일정은 여유롭게 잘 끝내고 저희는 다음날 아침 7시 정도에 오클랜드 픽업 앤 드롭 서비스를 포함한 호비튼 투어를 이용했습니다. 클룩에서는 당시 인당 21만원 정도였고 렌트차가 따로 있으신 분들은 투어 티켓만 10만원 정도에 이용하실 수 있어요. 호비튼 투어는 인기가 워낙 많으니까 최대한 미리 예약하시고요. 클룩에서 예약하시면 그랜드 밀레니엄 호텔 주변 픽업으로만 나와 있어서 저희처럼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지도에 표시한 장소로 가시면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1시간 반 정도 이동하면서 배고플까봐 전날 마트에서 산 샌드위치를 나눠 먹었고요. 투어 밴 드라이버 할아버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저 같은 외국인 관광객을 배려해서 느릿한 영어로 뉴질랜드의 인구, 역사, 문화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지금은 다 까먹었지만 덕분에 내가 뉴질랜드란 나라에 다시 한번 와 있구나 라는 부분을 체감하면서 친근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호비튼 사이트에 도착하면 샤이어 레스트라는 베이커리에서 커피나 간단한 음료를 마실 수 있고 30분 정도의 여유 시간을 주세요. 이곳에서 바로 연결된 기프트샵은 퀄리티가 그리 좋지 않다는 블로그 후기들을 많이 봤는데 정말로 딱히 살 게 없었습니다. 그나마 탐냈던 건 영화 호빗과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샤이어 지도 정도? 이것도 한 5만원 정도 했어요. 기념사진만 찍어보고 9시 10분 예약 버스에 바로 탑승해봤습니다. 버스에 타자마자 울려 퍼지는 영화 호빗 OST와 비현실적으로 펼쳐진 녹색 초원들이 저는 호빗 마을 자체보다 사실 더 여운이 남고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어요. 샘이 프로도어의 대화를 엿들은 빌보 베긴스의 집, 그 외에도 투어 가이드가 각 스팟마다 영화의 어떤 장면들을 찍었는지 설명해줍니다. 여기는 24년 12월에 오픈한 따끈따끈한 곳인데 관광객을 위해서 영화 호빗에 나오는 디테일들을 최대한 비슷하게 해서 오픈한 집이에요. 이분은 저랑 같이 살고 있는 호빗인데요. 열심히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하고 해주신 음식을 먹어보는 연출도 해봤어요. 투어에는 프리비어 한 잔도 포함되어 있으니 꼭 체험해 보시고요. 오클랜드로 돌아가는 차량의 기사님도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가는 길가에 실시간으로 보이는 동식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뷰가 멋있는 곳에 잠깐 차를 세워서 본인의 히든 플레이스라고 공유도 해주셨어요. 뉴질랜드에서 만난 이 두 기사님들이 가장 이상적인 투어 가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튼 클룩에서 파는 호비튼 투어 패키지 최강 추천함. 호비튼 투어 9시 10분 기준으로 오클랜드 도심에는 도착하면 3시 정도 되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는 저녁 6시 45분쯤 북섬에서 남섬으로 넘어가는 국내선을 타러 여유롭게 공항으로 바로 이동했답니다. 공항에서 2번 넘게 사 먹은 뉴질랜드표 스무디킹 탱크인데요. 한 잔에 6-7천 원 하지만 너무 맛있어요. 오클랜드 공항 안에 배를 채울 음식점들이 여럿 있는데 정말 딱 배를 채울 정도이니 웬만하면 밖에서 사 먹고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퀸즈타운까지는 약 1시간 정도 국내선 이동 후 저희는 공항 안에 허츠에서 예약한 차를 픽업했어요. 퀸즈타운에서의 숙소는 퀸스타운 홀리데이 인 스위츠라는 곳인데 로비가 정말 멋지고 방도 깔끔합니다. 비수기 기준으로는 1박에 15에서 20 정도 하고 성수기에는 3, 4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조식 포함으로 유명한 숙소인데 단점은 주차비가 1일 25불 정도 별도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이날 다행히 밤 10시까지였는 마트가 있어서 오이스터베이 와인을 사와서 숙소에서 간단히 야식을 해결했어요. 다음날 아침 8시에 본격적으로 렌트카를 운전해서 테아나우와 밀포드 사운드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사람도 안 보이고 평화로운 자연을 보면서 어느덧 테아나우에 도착. 저는 이때 또 네이버 블로그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마일즈 베러 파이라고 테아나우에서 꼭 먹어봐야 되는 미트파이 집이 있대요. 미트파이는 약간 장조림 같은 고기가 들어있는데 냄새가 좀 나서 저는 먹지를 못했고요. 치킨 크림은 그나마 괜찮은데 물리는 맛이어서 꼭 사야 되는 빵은 아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커피는 강추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배를 채우고 호수에서도 사진을 찍는데 웨스 앤더슨 사진전에서 본 자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시부모님도 찍고 물론 저도 많이 찍었습니다. 테아나우 호수의 물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잔잔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겠다. 다시 한번 힐링을 하고 그 다음 바로 밀포드 사운드로 떠났습니다. 밀포드 사운드부터 퀸즈타운 200% 즐기기, 인생 에어비앤비 정보 등은 3편 영상에서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이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혼자만 알기엔 아까운 시리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뉴질랜드 여행 첫째 날, 둘째 날에 대한 상세한 일정과 꿀팁들을 공유했는데요. 이번에는 여행 셋째 날부터의 기록과 꿀팁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밀포드 사운드 크루즈만 타러 가시나요? 밀포드 사운드 여행 계획의 자세한 내용부터 200% 즐길 수 있는 장소들까지 쭉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밀포드 사운드가 어떤 곳이냐면 약 1만 년 전 거대한 빙하가 산을 깎아내리며 형성된 U자형 골짜기에 바닷물이 들어와 생긴 특별한 해안 지형을 말합니다. 1200m가 넘는 절벽과 수많은 폭포가 바다로 흘러내리는 장면이 유명하고 돌고래, 물개, 희귀한 새까지 만날 수 있어 전 세계 여행자들의 버킷리스트로 꼽히는 곳입니다. 렌트카로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투어 버스를 이용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라면 렌트카로 갈 수 있는 체력만 있다면 렌트카 여행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첫 번째, 밀포드 사운드 가는 길에 다양한 명소들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더 자유롭게 구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어버스도 밀포드 사운드 가는 길에 인기 명소들을 들렸다 가지만 아무래도 투어 인원과 계획에 맞춰 움직여야겠죠. 둘째, 비용이 좀 더 저렴한 점입니다. 크루즈만 포함된 상품은 클룩에서 인당 90불, 하나 7만원대로 구매 가능한데 퀸스타운에서 픽앤드롭 서비스를 포함한 투어 상품은 인당 160불, 하나 13만원대까지 2배 정도가 됩니다. 저희는 4명이다 보니까 이미 렌트한 차로 움직이는 것이 좀 더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었어요. 그럼 숙소는 어디에 잡는 게 좋을까? 렌트카로 간다면 저희처럼 테아나우의 숙소를 잡아보세요. 밀포드 사운드는 인적이 닿기 어려운 곳에 위치해서 왔던 길로 다시 돌아 나와야 하기 때문에 보통 해가 지기 전에 안전히 운전해서 돌아오기 위해서는 밀포드 사운드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테아나우의 숙소를 잡습니다. 타운까지는 쉬지 않고 가야 4시간 정도 걸려서 투어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엔 퀸즈타운 숙소로 복귀도 가능합니다. 몇 시 투어를 잡을지 고민되시나요? 이렇게 계획해보세요. 밀포드 사운드 투어 예약 시각이 1시 30분이라면 밀포드 사운드 퍼블릭 카파크를 최종 장소로 찍고 1시에 주차를 마치는 목표로 이동합니다. 이곳은 유료 주차장으로 1시간당 10불, 투어 시간을 고려하면 평균 3-40불 정도 발생하고 크루즈 이용하러 가기 전에 주차장에 있는 키오스크에서 카드 결제하시면 됩니다. 무료 주차장도 있지만 셔틀버스를 이용할 만큼 크루즈 터미널까지 거리가 좀 있고 무료라서 주차 공간이 없을 수도 있을까봐 유료 주차장을 이용했어요. 그러면 밀포드 사운드 가는 길에 둘러보아야 하는 스팟들을 들리는 시간은 얼마나 잡아야 할지 궁금하시죠? 가장 먼저 들리는 미러레이크라는 곳에서 크루즈 터미널까지 1시간 거리이긴 하지만 별도의 트레킹 없이 저희처럼 간단히 둘러보는 정도라도 넉넉히 2시간 정도 잡으세요. 1시까지 주차장에 도착하려면 11시에 미러레이크에 도착해야 하고 최대한 8시에서 9시 이른 시간에 테아나우에서 출발해야 관광이 점점 여유로워질 수 있겠죠? 그 다음 궁금하실 점, 모든 스팟을 들릴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 어떤 곳을 우선순위로 가야 할지 저의 개인적인 추천 장소는 미러레이크와 에글린턴 밸리를 추천합니다. 그럼 첫 번째 스팟인 미러레이크부터 가보면 5분도 안 걸어가서 이렇게 깨끗하고 선명한 풍경이 비친 호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 바로 에글린턴 밸리에 들릴 수 있는데 아주 드넓은 평야에서 저 멀리 피오르드 지형을 막힘없이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에요. 속이 뻥 뚫리고 텐션이 절로 올라서 저렇게 총총 뛰어다녔습니다. 다음으로 팝스뷰 룩아웃은
이 사진의 모습이 다인 만큼 주차할 공간도 작았고 시야가 많이 좋진 않았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니 키윗에 닮은 이 새 친구가 너무 귀여웠어요. 한국에서 비둘기만 보다가 뭔가 몸뚱아리를 지탱하기 위해 발이 유독 발달한 이 처음 보는 새를 보니 더욱 신기했습니다. 다음은 크리스티 폴스 크릭인데요. 빙하가 녹은 물이 시원하게 콸콸 쏟아지는 청록색 폭포와 계곡을 구경하실 수 있어요. 물 색깔이 거의 선녀가 튀어나올 것 같은 곳인데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간단한 트레킹도 즐길 수 있다니 참고하세요. 몽키 크릭은 몽키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빙하가 깎아놓은 절벽 지형이 포인트였기 때문에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만 보았어요. 다음으론 인류의 위대함을 체감한 곳인데 해안 지형으로 빠르게 가기 위해 가로막고 있는 절벽을 뚫은 호머스 터널이에요. 이와 같이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가볼 수 있게 뚫어주신 뉴질랜드 조상님들 감사했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포인트인 체이즘 전망 다리라는 곳은 30분 정도 가벼운 트레킹을 하면 계곡 위로 작은 다리를 건널 수 있는 곳인데요. 저희가 갔을 땐 공사 중이라 다리를 건너볼 순 없었지만 다리로 향하는 숲속의 습생이 한국에선 보지 못했던 느낌이라 더욱 흥미로웠어요. 이렇게 다 둘러보고 드디어 크루즈 터미널에 도착해서 미리 예매한 QR을 보여주고 티켓팅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용한 마이터피크 크루즈를 처음 봤을 땐 다른 사우던 크루즈, 리얼 NG 크루즈들보다 선박 사이즈가 3분의 2라서 혹시 안전하지 않거나 서비스가 별로인 거 아니야? 라고 의심했는데 웬걸 이 크루즈로 예약하라고 지인들에게 공유하고 싶었어요. 뷔페를 제공하진 않았지만 나머지 서비스들은 거의 비슷했는데 예를 들면 무료 티 제공, 돌고래, 물개 대형 폭포 스팟들을 들러주는 서비스 등은 다 똑같았습니다. 배 사이즈가 작은 선박이라 파도를 이기는 속도를 낼 수 있어서 그랬는지 저희 배만 저 멀리 수평선을 향해 빠른 속도로 가장 멀리 해안 쪽으로 나가더라고요. 운이 정말 좋아야 볼 수 있는 돌고래도 만났는데 몇 마리 안 되는 이 돌고래를 만난 순간이 정말 귀하고 소중했습니다. 크루즈가 폭포에 한번 가까이 가주는 타임이 있는데 어머님 우비를 빌려서 껴입고 케이주마 셀카를 찍어봤어요. 근데 옆에 있는 서양 친구가 너무 더 시강이었습니다. 이렇게 약 3시간 정도 자연멍을 때리고 저희는 테아나우에 예약한 탑10 홀리데이 파크라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은 롯지 형태의 숙소로 공용 주방도 있지만 저희는 방 안에 간단한 키친이 있는 방으로 예약했어요. 저희는 4명이어서 방 2개가 문으로 연결되어 있는 방을 28만 원에 예약했고 이 날도 장바온 채소와 고기들 빵으로 저녁과 아침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따뜻한 모닝커피와 브런치를 먹을 수 있는 샌들리라는 카페인데요. 이미 테아나우에서 인기 명소여서 이른 아침 7시에 오픈하는데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퀸즈타운으로 복귀하는 길에 역시 날씨 요정이 함께해서 너무 아름답고 평화로운 가을 뷰를 감상하면서 올 수 있었어요. 뉴질랜드에서 만난 두 곳의 인생 B&B 중 한 곳인데요. 에어비앤비 설명글에 기가 막힌 파노라마 뷰와 별자리를 보기에 완벽하다고 해서 예약했는데 방 컨디션도 최고인데다 뷰가 미쳤더라고요. 4명이 하룻밤 자는데 39만 원. 인당 10만 원에 이런 집에 하루 묵어볼 수 있다니 뉴질랜드 물가 괜찮지 않나요? 숙소에만 있어도 힐링이 될 것 같았지만 저희는 퀸즈타운을 둘러보기 위해 나왔습니다. 유튜브에 그렇게 많이 나오던 퍼그버거를 먹으러 갔더니 역시나 줄이 길더라고요. 저희는 20분 정도 기다렸다가 근처 공원에서 다 같이 먹었어요. 먹는 와중 제 인생 추궁의 한 장면을 발견했는데 저렇게 한참을 누워서 일광욕을 쬐고 계신 노부부를 보며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퀸즈타운 시내를 좀 둘러보다가 루지를 타러 갔어요. 점심 또는 저녁 식사가 포함된 패키지도 있고 아이랑 왔다면 오른쪽에 패밀리 패키지, 저희처럼 그냥 성인 여러 명이 탄다면 3번 타는 패키지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곤돌라와 루지 3회 체험이 인당 89불 정도 하니 한 8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고요. 루지 자체도 좋지만 이렇게 곤돌라에서 퀸즈타운 전경을 둘러보기에도 정말 좋았어요. 저랑 남편은 2번 타니 재미가 떨어졌는데 처음 루지를 타보시는 시부모님은 3번을 꽉 채워서 재밌게 타셨습니다. 저녁은 미리 구글맵으로 예약하기를 통해서 플레인 바 앤 그릴에서 먹었는데요. 예약하지 않으면 저녁 시간대는 바로 못 앉을 수도 있으니 꼭 예약을 추천합니다. 와인 메뉴 사진을 찍어서 챗GPT에 어떤 걸 마셔야 할지 물어보고 시킨 레드와인과 바베큐 폭립을 먹었는데 폭립은 꼭 시켜보세요. 브라우니 밤이라 하나를 봤는데 맨눈으로 은하수가 이렇게 잘 보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킹스타운에서 운이 좋으면 오로라도 볼 수 있으니 여행 가는 시기에 오로라 알림 어플도 따라서 확인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퀸즈타운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장소인데
뉴질랜드까지 와서 동물 친구들 안 볼 수 없잖아요. 디얼 파크 하이츠라는 곳을 꼭 가보세요. 이곳은 퀸즈타운 시내에서 차로 15분 정도 거리인데 차로만 갈 수 있고 예약이 필수입니다. 저희도 예약을 늦게 해서 하마터면 못 갈 뻔했는데 예약은 방문일 30일 전부터 가능하고요. 홈페이지 기반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우선 차량당 뉴질랜드 돈 75불, 하나 약 6만원 정도입니다. 캠퍼밴도 허용하는 곳이라 차량 사이즈는 제한이 없지만 제가 느끼기엔 언덕이 많아서 운전에 숙련된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하는데 길이 그렇게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유롭게 안전하게 보시려면 아침 이른 시간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희는 아침 8시에 오니 사람이 거의 없었고 9시쯤 나갈 때 들어오는 차량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예약할 때 차량 번호판에 번호를 꼭 입력해야 방문 게이트가 있는 자동 차단기가 번호판을 인식하고 문을 열어줍니다. 참고로 2불짜리 코인을 가져가면 사료가 나오는 기계에서 동물에게 직접 줄 수 있는 사료를 담아갈 수 있는데 저희는 잘못 넣었는지 기계가 돈만 먹고 사료를 못 뽑았어요. 이곳을 둘러보는 방법은 핸드폰으로 공식 사이트 맵에 접속해서 번호 순서대로 차를 가지고 중간에 잠깐씩 주차하며 동물들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메이플 나올 법한 귀여운 돼지들부터 자유로운 사슴떼들, 히말라야 지역에서나 볼 수 있는 사냥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차 운전할 때 길을 비키지 않아서 애먹은 깡패 염소들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도 사료를 주고 가서 그런지 차만 보면 절대 비키질 않더라고요. 아베크롬비에서 볼 법한 엘크와 뿔 달린 황소까지 정말 가까이 볼 수 있어서 에버랜드 사파리 저리 가라였습니다. 여기도 좀 반지의 제왕 촬영지 같지 않나요? 실제로 영화를 촬영했던 스팟들이 많았어서 그런 곳들은 이렇게 편말이 붙어있고 구글에 검색하면 어떤 장면인지 확인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그 구경과 더불어 한국에서 보기 어려운 자연경관 구경까지 입장료가 전혀 아깝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뉴질랜드 여행 셋째 날 밀포드 사운드, 넷째 날 퀸즈타운에서 보낸 일정을 영상으로 담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와나카, 테카포, 패스릴, 그리고 크라이스트 처치까지 복귀한 일정, 마지막 일정과 꿀팁들을 모아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혼자만 알기엔 아까운 시리즈입니다. 드디어 뉴질랜드 4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퀸스타운에서 출발하여 와나카, 마운트 쿡, 테카포, 캐슬힐, 크라이스트 처치 공항으로 돌아오는 2박 3일간의 동선, 맛집, 그리고 인생 에어비앤비까지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날은 퀸스타운에서 아침에 출발하여 약 1시간 정도 걸려서 와나카에 도착합니다. 와나카에서 브런치, 산책을 즐기고 마운트 쿡 숙소를 향하여 가는 길에 중간 알파인 연어에 들려서 연어까지 먹어주고 숙소에 가서 1박하는 일정이에요. 와나카는 뉴질랜드의 가을과 정말 잘 어울리는 동네였어요. 여기서 먹었던 브런치 카페 이름은 스코러인 커피 앤 이터리라는 곳인데 정말 커피랑 음식들이 다 모두 맛있었어서 1인 1메뉴 꼭 추천합니다. 퀸즈타운에서 파타고니아 젤라또 못 드신 분 와나카에서 먹어보실 수 있고요. 저희는 그 다음에 바로 나홀로 나무로 유명한 와나카 트리를 보러 산책을 좀 했습니다. 이 길은 한 30분에서 1시간이면 충분히 둘러볼 수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오전 일정으로 넣기 좋으실 거예요. 와나카에서 2시간 정도 가면 연어로 유명한 마운트 쿡 알파인 연어를 가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정말 아름다운 설산과 호수를 바라보며 정말 신선한 연어를 먹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한 3팩 정도 사가지고 정말 금방 후다닥 먹은 것 같아요. 마운트 쿡이 아무래도 인적이 드문 곳에 있다 보니까 해가 지기 전에 저희는 트위젤에 들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바로 마운트 쿡의 숙소로 향했습니다. 숙소 이름은 하카우스 아우라키 마운트 쿡이라는 곳인데 이렇게 개별 룸도 있고 또는 잠만 자기 위한 도미토리 룸도 있습니다. 이 숙소를 이용한 이유는 먼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시설이 깔끔해 보였던 점이 컸고 두 번째는 마운트 쿡 국립공원 내부에 위치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한 20분 정도 걷거나 차로 5분 안팎으로 이동을 하면 바로 트레킹 코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주방시설이 정말 제가 여태까지 해외여행 다니면서 가본 시설 중에 제일 잘 돼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숙소 영상을 안 찍었던 이유가 제가 운이 안 좋았을 수도 있지만 우선 저희가 배정받은 방의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천장에 구멍이 있거나 또는 이 창문에 문고리가 아예 없어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살짝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녁까지 잘 해먹고 숙박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마운트 쿡에 가시는 분들은 여행 준비할 때 또는 하루 전날 꼭 마운트 쿡 국립공원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커밸리 트랙이 마운트 쿡에서 제일 유명한데 다리 신설 공사가 끝날 때까지 26년 가을까지는 클로징 된다는 알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뷰포인트들에도 날씨나 또는 어떤 재해 관련된 알림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요. 저희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유명한 키포인트를 가보기로 했습니다. 둘째 날은 이렇게 트레킹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주차장에서부터 약 한 30분 정도 되는 평지에 가까운 거리를 걷다 보면 이렇게 멋있는 빙하와 호수를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가벼운 트레킹을 즐기고 디 허미티지 호텔 마운트 쿡이라는 데서 커피를 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약 1시간 20분 정도 가면 테카포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가는 길에 이렇게 내내 밀키스 색깔에 가까운 정말 파란 호수와 설산을 계속 보면서 가니까 정말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뷰였어요. 특히 이렇게 햇살이 내리쬐 모습 너무 장관이었습니다. 여행 마지막쯤에 테카포를 배치한 건 정말 지금 봐도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왜냐면 뉴질랜드에서 꼭 한 곳을 고르라 한다면 저는 무조건 테카포거든요. 여러분들도 포스케어 테카포를 먼저 찍어서 가시면 저렇게 멋있는 풍경을 바라보며 성인들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희는 장을 보고 바로 옆에 있는 다크스카이 프로젝트라는 전시관 같은 건물에 가시면 이렇게 테카포의 풍경을 액자처럼 한눈에 볼 수 있는 카페와 밖에서도 테라스에서 이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인생 에어비앤비 한 곳 소개시켜 드릴게요.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댓글로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곳은 4인에서 5인 정도 머무를 수 있는 곳이고 서남 목자의 교회를 걸어서 한 3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이곳의 1박 가격은 한 45만 원 정도였는데 4인 가족이 머무른다고 하면 인당 10만 원에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없을 것 같은 곳이에요. 이렇게 하나의 오두막 같은 집을 통째로 빌리는 형태고 방은 이렇게 두 곳으로 분리돼 있고 침대가 각각 2개씩 있습니다. 집 안에서 이러한 풍경을 하루 종일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정말 몇 시간이고 저기 테라스에 앉아서 이 풍경을 충분히 즐겼습니다. 고즈넉한 여유를 제대로 즐기시는 시아버님 보이시는데 여러분들도 테카포에 계획을 하실 때는 좀 돈을 더 들여서라도 좋은 에어비앤비에 잡아서 또 하루 종일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계획을 하시면 그나마 좀 덜 아쉽게 테카포를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집 앞에 있는 서남목자교회도 가봤는데 그 교회 자체는 볼 게 없지만 그 주변의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희는 이날이 마지막 만찬이었기 때문에 연어 스테이크, 홍합찜, 파스타 다 해먹고 다음날 샐러드와 과카몰리, 토스트까지 정말 잘 해먹었습니다. 이날 아침을 먹으면서 바라본 동이 트는 풍경은 정말 말 그대로 숨멋이라고 하죠. 숨이 멎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진짜 내가 뉴질랜드라는 자연의 나라에 왔구나를 체감하게 해주는 모습이었어요. 2박 3일의 마지막 날 일정은 테카포에서 아침에 출발하여 약 3시간 정도 가면 도착하는 캐슬힐에 들러서 1시간 정도 즐기고 크라이스트 처치 공항으로 약 1시간 정도 더 이동해서 이제는 북섬으로 돌아가는 일정이었어요. 캐슬힐도 기대를 많이 했던 곳인데 역시나 반지의 제왕 촬영지 느낌이 아주 많이 나면서 신기한 지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1시간 정도 사진도 찍고 편하게 둘러보면 충분히 다 둘러보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여행 내내 한식을 참다가 크라이스트 처치는 좀 도시다 보니까 한식집이 괜찮을 것 같아서 이든 앨리 코리안 레스토랑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음식 종류도 정말 많았고 저희는 어쩌다 보니 빨간 음식들로 다 시켰는데 맛도 괜찮았어요. 저희는 일정상 시간이 없어서 크라이스트 처치는 둘러보지 못했지만 전반적인 느낌은 영국 느낌이 많이 났고 퀸즈타운이나 오클랜드랑은 또 다른 분위기의 도시였어요. 그리고 크라이스트 처치 공항에 에어 뉴질랜드의 라운지가 있는데 스타 얼라이언스의 골드 멤버이면 무료 이용이 가능하더라고요. 혼자 살짝 들어갔다 나왔는데 넓고 먹을 것도 많아서 가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클랜드 공항의 라운지도 이용했는데 소고기 구워주는 라운지는 또 처음 봤어요. 보기만 해도 흐뭇한 술창고와 코스트코에서 각 구워준 그 맛있는 소고기 느낌이 나는 스테이크까지 즐겼습니다. 오클랜드 소풍으로 가는 CX198편도 너무 편하게 잘 탔지만 샐러드와 스테이크는 둘 다 그냥 그랬어요. 다음 홍콩에서 인천으로 가는 CX418도 창가석에 앉아봤습니다. 캐세이 퍼시픽 제일 맛돌이는 하겐다즈와 같이 먹는 과일들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홍콩을 경유할 때 밤에 도착해서 오전까지 잠을 자기 위해 공항 안에 있는 리걸 에어포트 호텔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공항 안에 있다는 것 빼고는 딱히 추천하지 않을 것 같아요. 호텔 안에 생수병 하나 파는 곳 찾기가 어려웠고 홍콩 특유의 그 습한 곰팡이 내가 좀 너무 심해서 저희 다 마스크를 끼고 잤습니다. 이렇게 장장 8박 9일간의 뉴질랜드 가족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시부모님 모시고 다녀오길 정말 잘했다고 느꼈고 여행 난이도도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다들 가족여행으로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다른 날의 일정의 상세가 궁금하면 제 채널의 다른 영상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이만 뉴질랜드 편을 마쳐보겠습니다. 안녕.